딱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편집의 이 영상들만 계속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와중에 바디캠을 사용해 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역사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럽사와 동양사의 차이. 그러니까 유럽과 동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느 차이를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올 현대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를 공부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럽사를 보죠. 유럽사는 자기 나라의 통사라는 게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자국의 역사관을 배우지 않죠. 또 영국, 영국사, 프랑스, 프랑스사, 독일은 독일사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통틀어서 유럽사를 배우죠.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유럽은 여러 왕가들이 전략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또 수많은 왕가들의 피가 서로 섞여서 이 똑같은 왕가의 혈통이 전 대륙에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왕가 군주들은 다 모두 형제고 친척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결국 국제 정세 그리고 혈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전에는 그 중세 시대 이전에는 어떤 자기 자국만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는 거의 그런 게 불가능해졌죠. 왜냐면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 않고는 유럽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유럽에서는 자국사의 역사만을 배우지 않고 전 유럽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고 어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합니다. 벌써 카톡이 왔네요. 저는 이걸 지우고요. 엄마랑 방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동양은 지금 현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제가 이 지도를 구해왔는데 보기 좋아서 나름 구해왔다 생각했더니는 한반도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 실수라고 봐야겠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발표할까요? 그냥 영상을 찍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일부러 이런 미움을 받으려고 이런 사진을 이런 지도를 갖고 왔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제 잘못 맞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 한중일 역사, 동북아 역사를 얘기하죠. 사실 동양사라고 하는데 동북아 역사만 얘기하는 것도 우습죠. 여기 밑에 뭐 인도 차이나 반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수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르네오, 말라카 이런 지역도 있고 뭐 인도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동양사라고 안 해놓고 우리는 계속 이 동북아 역사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동북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이 수많은 나라들 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좀 너무 좁게 보는 역사 시각이죠.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 더 좁게 보는 이유가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한국사의 중심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옆에 주변 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일본사, 중국은 중국사로만 배우죠.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역사를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거의 근대 역사 정도 가서
일제시대 이전 대한제국시대 때 와서야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하고 나서는 뭐 일제시대 들어가면 또 공부를 안 합니다. 그 국제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유럽은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역사를 가르치는데 왜 동북아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떠한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 동북아 자체가 좀 그런 자국 역사 중심으로 쓰는 것을 좀 선호한 편이긴 합니다. 뭐 중국도 자기 왕조들이 망하면 그 다음 왕조가 일어서서 그 전 왕조에 대한 역사를 쓰지, 국제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는 그냥 외국 열전 정도로만 남기는 편이죠. 뭐 어쩌면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중국이 그게 역사를 써서 한 건. 근데 이 한국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고려라든가 조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국제 정세에 대한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뭐 조선시대야 뭐 좀 어느 정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몇몇 부수적인 자료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역사 소설로 이렇게 딱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은 자국 역사만 만들지, 뭐 주변의 중국서, 그러니까 명나라사, 청나라사에 대해서는 별로 쓴 것이 없고요. 일본에 대해서 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잠깐 언급할 뿐이죠. 일본은 아예 이런 것마저 거의 생략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편인데, 일본은 딱히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섬이라고 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외교라는 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역사관이 조금은 무너진 것이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와서 일본의 시장을 열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국제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는 근대부터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일본도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고대사, 중세사, 그리고 뭐 에도 막고 이런 시대를 보더라도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죠. 이러한 고립주의적인 생각이 나중에 일제 시대가 되면서 전 동북아 국가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역시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나라의 통사를 가르치는 형태의 역사 관이랄까요? 그런 것에 매몰돼 있지, 어제 국제 정세를 가르치겠다라는 노력이 좀 부족하죠. 그러므로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 정세에 대한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이 그것을 조금 막은 면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21세기인데 이거 뭐 여러 서양에 유학 간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자국의 역사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지 국제적인 그 눈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근대 일제시대의 그 낡은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역사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